제목, 나를 위한 나의 집. 나는 76살 김순자다. 할머니 대출 보증 안 서줄 거야? 그럼 여기 오래 있을 생각 마. 딸 민지가 주방 한가운데 서서 한 손에는 뒤집개를 들고 식초처럼 쏘아붙였다. 나는 바로 대꾸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76해를 살아보니 어떤 침묵은 논쟁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직 설거지 그릇에 온기가 남아있는 행주를 들고 있었다. 손자 준호는 막 방을 나섰고 장판에 끌리는 운동화 소리가 거칠게 멀어졌다. 공기 중에는 그의 조급한 말들이 잔뜩 배어 있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할머니. 저 직장도 있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은행 지점에 가본 적이 있었다. 나는 통장이 항상 바닥을 보이던 20살 손자 준호의 대출 보증을 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민지가 물이 튀도록 냄비를 싱크대에 던져 넣으며 중얼거렸다. 저 애가 출퇴근하려면 차가 필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노력하는 중인데 할머니한테는 그 노력이 안 보이시나 봐요. 나는 손을 닫고 행주를 반으로 접었다. 준호는 아직 젊고 시간도 많아. 한동안 버스 타고 다니면 되지. 민지가 휙 돌아서더니 말했다. 저희가 할머니 모시고 왔잖아요. 할머니 수술하고 나서 집을 다 고쳐서 모신 거잖아요. 저 방이 제 서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공간을 내드린 거라고요. 사실이었다. 고관절 수술 후 계단이 너무 위험해지자 나는 딸네 집으로 들어왔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들이 공간을 내주었고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까지는 그냥 여기 앉아서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지가 이번에는 더 조용히 덧붙였다. 나는 그때 민지를 정말 자세히 보았다. 그녀는 내가 한때 머리를 따아주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출금에 허덕이고 직장 일에 시달리며 책임감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아들을 둔 지친 여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필요에 따른 부속물이 아니었다. 나는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의 서명은 공짜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들을 보았다. 몸이 쑤셨는데 나이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무게 때문이었다. 민지의 말들과 준호의 기대 사이 어딘가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다. 악의에서가 아니라 명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정쯤 내 방의 불이 한번 깜빡이더니 완전히 나가버렸다. 처음에는 퓨즈가 나간 줄 알았다. 램프를 확인하고 콘센트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집의 다른 곳들은 따뜻한 빛으로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복도등, 거실의 TV에서 새어나오는 푸른 불빛. 오직 내 방만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눈을 뜨고 그 어둠에 삼켜진 채 누워 있었다. 집안의 침묵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한기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램프 스위치에 손을 뻗었다. 한 번, 두 번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무릎은 뻣뻣했고 관절들은 아우성쳤다.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양말을 신은 채 방바닥을 질질 끌며 복도를 볼 수 있을 만큼 문을 살짝 열었다. 빛은 부드럽고 황금빛이었다. 다른 모든 것은 작동하고 있었다. 나는 문을 다시 닫기 전까지 한참을 서 있었다. 이 어둠은 실수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내가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준호는 이미 가고 없었다. 민지는 카운터에 서서 커피를 홀짝이며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나는 좋은 아침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찬장에서 찻잔을 꺼내고 주전자에 물을 채워 그녀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공기를 짓누르고 관자놀이를 압박하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다. 어젯밤에 내 방 불이 안 들어오더라. 나는 조용히 비난하지 않고 그저 사실을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어깨를 으쓱했다. 어쩌면 두꺼비 집이 내려갔을 수도 있죠. 다른 건 다 괜찮았어. 또다시 어깨를 으쓱하는 민지. 준호한테 물어봐야 할 거예요. 잠시 후 그녀가 덧붙였다. 며칠 전에 두꺼비 집 만지작거리던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를 만들고 테이블의 가장 먼 자리에 앉아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었다.
숟가락이 찻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째깍거리는 시계 같았다. 나는 밀어붙일 수도 있었다. 왜 준호가 전등을 건드렸는지 물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잘 알았다. 밀어붙인다면 나는 문제아가 되고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원인이 되고 짐짝으로 만들어버릴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역할에 실증이 나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직접 두꺼비 집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괜찮았다. 모든 스위치는 제자리에 있었고 라벨은 지워지지 않았으며 전선은 엉켜있지 않았다. 그저 깔끔한 줄과 안정적인 윙윙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다음 날 밤에는 콘센트가 말썽이었다. 엉덩이 통증이 심해질 때 유일하게 진정시켜주는 온열 패드를 꽂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두 번째 콘센트도 문 옆에 콘센트도 시도했지만 죽어 있었다. 패드를 들고 복도로 나갔다. 거기서는 잘 작동했다. 미묘했다. 천천히 사라지는 느낌이었지 대놓고 하는 대결이 아니었다. 아무도 나에게 소리 지르지 않았다. 아무도 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편안함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 한 번의 작은 조각씩. 나는 다시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불에 대해서도 콘센트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일상을 보냈다. 요리를 해달라고 하면 요리했고 건조기에서 수건을 접었고 고양이에게 밥을 주었고 준호의 성의 없는 인사에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에는 그 어둑한 방에 앉아 있었다. 램프는 죽어 있었고 콘센트는 차가웠다. 그들이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메시지의 무게를 느꼈다. 당신은 더 이상 여기 환영받지 못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내 존재가 필요한 존재에서 참아주는 존재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당신은 움직임에 조심하게 되고 숨 쉬는 것도 조용하게 된다. 질문을 멈춘다. 왜냐하면 모든 질문이 불평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모든 말이 그들의 리듬에 방해가 된다. 저녁 식사 후에는 창가에 앉아 다른 집들이 활기 넘치고 현관등이 빛나고 긴 하루를 마치고 차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나는 내가 거의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식료품을 들고 들어가고 개를 산책시키고 현관에서 부드럽게 논쟁하다가 화가 나서 닫힌 문처럼 요란하지 않고 부드럽게 닫히는 커튼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내가 반대할 때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서 사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했다. 그때 그 생각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거의 미안해하는 듯 했지만 끈질겼다. 당신은 떠날 수 있다. 그 생각은 밤새도록 나와 함께했다. 다리가 시려 이불을 더 끌어당기고 따뜻함을 갈망하며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말이다. 그것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복수도 아니었다. 그것은 숨통이었다. 마치 익사할 것 같다고 생각한 뒤 공기를 마시기 위해 숨을 들이쉬는 그런 종류의 숨통 말이다. 떠나자.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넉넉지 않은 연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함께 만들었던 예전 계좌의 약간의 예금. 하지만 작은 무엇인가 조용하고 나만의 것을 가질 만큼은 있었다. 그날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잠이 들었다. 길게 깊이 잠들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의 발소리나 불이 꺼지는 소리에 깨어나지 않았다. 잠이 들었다. 그 생각이 뿌리를 내렸고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내일은 은행에 전화할 것이다. 대출을 애원하거나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여전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묻기 위해서. 은행원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멀리서 들려왔다. 마치 나쁜 소식을 읽어주면서도 침착하게 들리도록 훈련된 사람 같았다. 네, 김순자 고객님. 고객님의 입출금 계좌는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잔액을 확인해 드릴까요? 나는 손이 아플 정도로 무선 전화기를 꽉 쥔 채 손님방, 즉 내 방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나는 구석에 플러그 뽑힌 램프를 응시하며 속삭였다. 네, 부탁합니다. 그녀는 나에게 숫자를 알려주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나의 돈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가능성 때문이었다. 나중에 나는 민지와 함께 부엌 식탁에 앉았다. 민지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다.
키보드 소리와 희미한 팟캐스트의 리듬이 우리 사이의 공기를 채웠다. 나는 그녀의 관심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한숨을 쉬고 이어폰을 빼며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망설였다. 혹시 당신 아버님과 내가 만들었던 비상금 통장 기억하니?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손대지 않을 거라고 하셨던 거요? 그래. 내가 그걸 쓸지도 몰라.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다. 뭘 위해서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차를 저으면서 하지만 이제는 계획을 세울 때가 된 것 같아.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혹시 대출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야. 나는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공간 문제야. 공간.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무거운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과민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 모두 힘든 한 달이었잖아요. 너무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더 잘 알았다. 그 주 내내 깨지기 쉬운 예의가 이어졌다. 나는 세탁물을 개고 새 모이통을 채우고 혼자 지냈다. 준호는 나에게 전혀 말을 걸지 않았고 단 한 번 차키를 받냐고 물었을 때 외에는 나는 못 봤다고 했다. 그는 중얼거리며 가버렸다. 나는 그냥 넘겼다. 금요일 아침 나는 세 블록 떨어진 도서관으로 걸어갔다. 창가 컴퓨터 코너에 앉아 리스트를 열었다. 원룸, 소형 아파트, 노인 복지 주택, 1,000만 원 미만이면 무엇이든. 내가 찾은 대부분은 너무 멀거나 너무 낡아서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 목록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작은 방 하나짜리 아파트, 작은 마당과 공동 텃밭이 있었다. 계단이 없고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출력해서 조심스럽게 접어 신성한 것이라도 되는 양 지갑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플러그 뽑힌 램프 옆 침대 협탁 위에 종이를 놓았다. 그날 저녁, 내가 저녁 식사를 위해 양파를 썰고 있을 때 민지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주변을 맴돌았다. 부엌은 마늘 냄새와 냄비에서 달콤하게 끓는 무언가의 냄새로 가득했다. 있죠. 그녀가 가볍게 말했다. 준호랑 이야기했어요. 아직도 많이 화나 있더라고요. 나는 계속 양파를 썰었다. 그냥 할머니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칼을 내려놓았다. 거절한 게 아니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나 자신을 지켰을 뿐이다. 그녀는 눈을 굴렸다.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그런 것 아니냐고요? 감당할 수 없는 대출에 보증을 서고 밤에 방이 어두워져도 조용히 앉아있는 것. 나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게 네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이니? 그 말들이 우리 사이에 공중에 맴돌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가버렸다. 그날 밤 나는 목록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정은지라는 친절한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 방이 아직 비어 있다고 했다. 월요일 아침에 보러 올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내 목소리도 나에게 작게 들렸다. 전화를 끊고 나는 방을 둘러보았다. 내 방. 내가 닦아놓은 서랍장. 여름 더위를 막기 위해 내가 직접 수선한 커튼. 그 어느 것도 나의 것이 아니었다. 필요 때문에 잠시 빌린 공간이었다. 이제 나는 다른 것이 필요했다. 민지가 줄 수 없는 것. 아무리 침대 시트가 깨끗하고 과일을 조심스럽게 잘라주어도 줄 수 없는 것. 평화. 월요일은 곧 올 것이고 나는 그 작은 집에 갈 것이다. 아직 그 집을 얻을지 알지 못했지만 그곳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방에 서서 누군가가 다시 전원 플러그를 뽑을지 걱정하지 않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알아야 했다. 나는 토요일에 아무도 없을 때 내 짐들을 정리했다. 민지가 언젠가는 바꿀 거라고 했지만 결코 바꾸지 않았던 낡은 서랍장의 맨 아래 서랍을 열고 접힌 스카프 더미 밑에 숨겨두었던 서류철을 꺼냈다. 그 안에는 몇 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았던 서류들이 있었다.
남편의 사망진단서, 우리의 첫집 등기 서류, 빛바랜 사진 12장, 그리고 나중에라고 쓰인 작은 크림색 봉투. 남편의 필체였다. 나는 열어보지 않았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병원 침대에서 쓴 마지막 쪽지였다. 한번 읽어보았고 그것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다시 읽을 필요는 없었다. 그저 한동안 그것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었다. 나는 서류철을 침대 위에 놓고 옷장으로 향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몇 벌의 가디건, 2벌의 좋은 원피스, 슬리퍼, 소매가 달아해졌지만 참아 버릴 수 없었던 코트. 나는 마음속으로 물건들을 세어보며 상자가 몇 개나 필요할지 계산했다. 아마 4개, 많아야 5개. 내 삶을 옷감과 종이 한 뭉치로 쉽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상했다. 이상했지만 어쩐지 자유로웠다. 그날 저녁 늦게 나는 쇼를 두르고 뒷마당에 앉아 이웃집 지붕 너머로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부엌 창문이 열려 있었고 민지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하게 행동해. 뭔가 계획하는 것 같은데 말은 안 해. 엄마 성격 알잖아. 잠시 멈춤. 아니, 대출 얘기는 다시 안 물어봤어. 뭐 하러 그래? 이미 분명히 했잖아. 또다시 멈춤. 이번에는 더 길게. 나는 전화기 저편에서 준호가 짜증을 내며 서성거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엄마는 감사해야 해. 그녀가 이제 더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가 모셨잖아. 내 삶을 다 바꿔가면서 공간을 내줬는데.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울퉁불퉁하고 혈관이 드러나고 손바닥은 수년간의 설거지와 텃밭 가꾸기로 거칠어져 있었다. 한때 이 손으로 그녀의 이마에서 열을 닦아주고 옷지퍼를 올려주고 신발끈을 메어주었다. 그녀는 잊었을까? 아니면 내가 그 의미를 과대평가한 것일까? 나는 무릎이 뻣뻣한 채 천천히 일어섰고 소리 없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시내버스를 타고 나갔다. 나는 좋은 신발, 굽이 낮은 남색 구두를 신고 수첩을 가방에 넣었다. 나는 진지하게 보이고 싶었다. 여전히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 정은지 씨는 따뜻한 미소와 클립보드를 들고 집문 앞에서 나를 맞았다. 그녀는 나보다 20살, 아니 그 이상 어렸지만 친절한 눈과 침착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곳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다. 네모난 거실, 좁은 주방, 싱글 침대와 서랍장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침실. 하지만 밝았다. 바닥은 깨끗했고 창문은 컸다. 현관에는 풍경이 있었고 건물 뒤에는 아주 작은 잔디밭이 있었다. 이곳이 마지막 남은 방이에요. 은지 씨가 안내하며 말했다. 대부분 과부들이 사세요. 조용하고 안전해요. 집주인은 옆집에 사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요. 그녀는 다시 미소 지었다. 당신이 떠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짓는 그런 미소가 아니었다. 진짜 미소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화롭네요. 그랬다. 나는 TV 소리도, 위층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도, 억지로 하는 대화도 없는 이 고요함 속에 서기 전까지는 민진의 집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깨닫지 못했다. 나는 은지 씨가 건넨 펜으로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했다. 내가 그녀에게 돌려주자 그녀는 그것을 살펴보고는 말했다. 이번 주 말까지 처리될 거예요. 모든 것이 확인되면 이곳은 할머니 거예요.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채로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서류 사본과 공동 텃밭에 대한 작은 안내 책자를 주었다. 원하시면 뭔가를 심으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어쩌면 토마토나 라벤더를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내가 나갔다 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준호는 차고에서 작동하지 않는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민지는 장을 보러 나갔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와 계약 서류 뭉치를 서랍에 넣고 침대 끝에 앉았다. 뭔가 변해 있었다. 그들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친절을 바라거나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곧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집에 머무는 손님이 아닐 것이다.
나는 나만의 빛, 나만의 온기, 나만의 열쇠를 가진 나만의 공간에 있는 여인이 될 것이다. 준호가 한 번 노크한 뒤 내 방문을 열었다. 할머니, 들어와도 돼요? 그의 손이 나무에 닿는 소리, 손잡이가 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퍼즐을 풀던 고개를 들었다. 연필은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다. 할머니,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미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그의 향수 냄새가 너무 진했다.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면서 더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었다. 물론이지. 나는 퍼즐을 협탁에 놓으며 말했다. 그는 앉지 않았다. 그저 서랍장 근처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는 듯 혹은 연설을 준비하는 듯 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는 처음부터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할머니 서명이 필요했을 뿐인데. 아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근데도 거절하셨잖아요. 그래.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를 못 믿으시는 거죠. 나는 네가 지금의 너라는 것을 믿어.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 너는 배우는 중이고 알아가는 중인 젊은 남자지. 그 말은 실수를 할 거라는 뜻이고 그건 괜찮아. 하지만 나는 네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대출에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것을 걸지 않을 거야. 그는 내가 다른 언어로 말한 것처럼 나를 보았다. 제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준호는 머리를 쓸어 넘겼다. 할머니는 여기 공짜로 사시잖아요. 엄마가 요리하고 청소하고요. 나는 내 몫을 해. 내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해. 필요하면 아기도 봐주고. 내 식료품도 내가 사. 그리고 네가 나를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솔직히 말해. 월세라는 말로 포장하지 말고.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반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저는 그냥 할머니가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항상 도와주셨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 번 도와줬지. 내 엄마의 첫 차가 고장 났을 때도, 새 교정기가 필요했을 때도, 내 학교 여행 경비가 부족했을 때도 내가 원했기 때문에 도왔어. 하지만 돕는 것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거야. 그는 발을 움직였다. 그럼 저를 벌 주는 거예요? 아니야, 준호. 나는 우리 둘 다를 보호하는 거야. 너는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빚으로부터, 나는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독립성을 잃는 것으로부터. 그는 구석에 플러그 뽑힌 램프를 보더니 나를 보았다. 할머니가 뽑았어요? 아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시선을 돌렸다.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더 부드럽게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눈을 마주쳤다. 이제 우리는 계속 가는 거야. 너는 내 선택을 하고 나는 내 선택을 해. 하지만 너는 나를 죄책감으로 몰아 보증을 서게 할 수 없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과거라는 이름으로도.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필요 이상으로 세게 문을 닫고 방을 나섰다. 나는 그 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연필을 든 손, 반쯤 풀린 십자 말풀이. 쉽지 않았다. 태어난 날부터 사랑했던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일부를 깎아낸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돌려주기도 한다. 수년간의 예로 인해 침식되었던 당신의 일부를. 그날 밤 민지는 저녁 식사 내내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말없이 버터를 건네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준호는 아예 내려오지 않았다. 나는 내 접시를 치우고 헹궈서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내 방에서는 상자 하나를 쌌다. 시험 삼아 하나만. 내 사진 앨범, 결혼 반지가 들어있는 작은 보석함, 남편의 쪽지, 라일락 향이 희미하게 나는 스카프. 나는 테이프로 봉하고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기분이 좋았다. 단단했다. 마치 문이 열리는 것 같았고 내가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았다. 화요일 아침 나는 다시 은행에 전화했다. 이번에는 본점이 아니라 몇 년 전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수술 후 민지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했을 때 이야기했던 지점장 박혜연 씨를 찾았다. 그녀는 나를 기억했다.
김순자 고객님.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내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개인적인 세부 사항은 아니었다. 동정은 필요 없었고 오직 사실만. 나는 혼자 살 집을 계약할 준비 중이었다. 벌금 없이 예금 계좌에서 얼마나 인출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했다. 그리고 월세와 공과금 자동 이체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묻고 싶었다. 그녀는 주의 깊게 들은 후 단계를 안내해 주었다. 검소하게 사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아주 현명한 투자세요. 조심스럽게 계획하면 수년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적당한 월세라면요. 나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모든 것을 수첩에 깔끔하게 적은 후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정은지 씨에게 전화했다. 네, 아직 비어 있어요. 그녀가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어제 막 보수 작업을 마쳤어요. 공식적으로 예약하시겠어요? 나는 침대 밑에 상자를 흘끗 보았다. 네, 나는 말했다. 예약해 주세요. 정말 좋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가져오시면 돼요. 열쇠 준비해 둘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내 눈이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지 깨닫지 못했다.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를 환영하는 척하면서도 조용히 가장자리로 밀어내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빗으로 머리를 빗고 운동화로 갈아 신고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섰다. 세 블록 떨어진 모퉁이 커피숍으로 걸어가 몇 년 동안 마시지 않았던 것을 주문했다. 휘핑크림 듬뿍 올린 핫초콜릿. 나는 창가 햇볕 아래 앉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여자처럼 천천히 마셨다. 그러고는 수첩을 꺼내 목록을 작성했다. 관리사무실에 서비스 이전 요청. 우편물 전송 신청. 필수품 먼저 포장. 의사에게 새 주소 알림. 민지에게 쪽지를 남길까 말까. 마지막 항목은 공란으로 남겨두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준호는 나갔고 민지는 위층에서 업무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곧장 내 방으로 가서 두 번째 상자를 포장하기 시작했다. 책, 문구류, 바느질 세트. 남편이 예전에 주었던 뒷면의 시간은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작은 시계. 나는 그것을 행주로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날 밤 민지가 내 방문을 노크했다. 세 개가 아니라 그저 손가락 몇 개로 나무를 두드렸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내 옆에는 반쯤 포장된 상자가 있었다. 물론. 그녀는 들어와 방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프롤, 텅 빈 선반, 열린 서랍에 머물렀다. 떠나는 거예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요? 금요일. 그녀는 매우 고요히 서 있었다. 턱이 굳었지만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게 다예요? 그냥 혼자 결정한 거예요? 몇 주 동안 생각했으면서 나한테 말도 안 해줬다고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네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모든 걸 비틀고 있잖아요. 필요할 때 방도 내줬는데 우리는 노력했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나에게 방을 줬지만 내가 있을 곳은 주지 않았어. 그녀는 울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혼자 있으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혼자 있으면 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해. 그건 같은 게 아니야. 잠시 멈춤. 그리고 준호는요? 아직도 속상해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준호는 괜찮아질 거야. 어리니까. 사랑이 계약이 아니라는 걸 배울 시간이 충분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갔고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불안해서가 아니라 안도감에 잠 못 이루었다. 조용하고 깔끔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드라마도 고함도 없었다. 그저 평생을 베풀며 살아온 여인이 이제 무언가를 되찾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녀의 존엄, 그녀의 공간, 그녀의 평화. 수요일에 나는 이 방을 여전히 내 것처럼 느끼게 하는 마지막 몇 가지 물건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잠옷, 항암 치료 중에 손이 너무 떨려 책을 들 수 없을 때 만들었던 뜨개질 담요.
한때 내 어머니의 것이었던 작은 단추통. 나머지는 가구, 커튼, 매트리스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오전 중반, 민지가 문 반대편에서 나를 불렀다. 이번에는 노크가 아니라 짧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가게에서 필요한 거 있어요? 나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니, 괜찮아. 잠시 멈춤. 그리고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발소리. 그녀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왜 짐을 싸는지 묻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 둘 다에게 이것이 그저 다시 칠하기 위해 비워지는 또 다른 방이라고, 또 다른 세탁물 덤이라고, 다락방으로 보낼 또 다른 상자라고 가장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다. 정오쯤 나는 몇 년 동안 열지 않았던 책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여름 피크닉 사진이었다. 민지는 10살 남짓이었고 준호는 아직 아기였고 내 품에 안겨 있었다. 남편은 내 옆에서 그가 버리기를 거부했던 그 우스꽝스러운 낚시 모자를 쓰고 활짝 웃고 있었다. 우리는 체크문의 담요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레모네이드 주전자가 있었으며 햇볕은 모두를 조금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슬픔 없이 그저 인정하며 오랫동안 그것을 들고 있었다. 좋은 날이었다. 그날 우리는 행복했다. 나는 그것을 가까이 둘 것이라고 적힌 상자에 넣었다. 그날 오후 나는 우체통으로 걸어가 봉투 3개를 보냈다. 하나는 관리사무소에, 하나는 우체국에, 하나는 내 의사에게, 모두 간단한 통지였다. 다음 주부터 주소 변경. 기록을 업데이트해 주세요. 마치 오래된 껍질을 벗어던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금요일 아침까지 떠날 것이라고 민지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소란을 원치 않았다. 거칠애를 위한 눈물 섞인 사과나 더 나쁜 나를 붙잡기 위한 마지막 조작도 원치 않았다. 사실 나는 그녀가 나를 막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마도 헌옷을 기증할 때처럼 갈등하고 안도하고 모호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표정으로 내가 떠나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준호는 나에게 전혀 말을 걸지 않았다. 스쳐 지나갈 때조차도 나는 그가 왔다 가는 소리를 들었다. 열쇠가 짤랑거리고 차고에서 차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리고 멀리 사라지는 소리.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의미 없는 침묵을 해석하려 애쓰는 것에 지쳐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나 자신에게 작은 것을 허락했다. 새 아파트에서 필요한 식료품 목록을 작성했다. 민지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준호가 먹을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오트밀, 신선한 사과, 진한 블랙티, 작은 딸기잼 한 병, 호밀 크래커, 우유, 무지방 우유가 아닌 전유, 코코아 믹스, 소박한 것들, 조용한 것들. 나는 벌써 그 작은 주방의 찬장들, 이가 나간 컵들, 식기류를 넣을 단 하나의 서랍, 전자레인지 소리가 아닌 진짜 가스레인지 위에서 주전자가 내는 소리를 상상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창가에 앉았다. 슬픔에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가로등은 늘 그랬듯이 깜빡였다. 차도의 부드러운 노란빛을 드리웠다. 길 건너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 풍경이 나지막이 흔들렸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변화도 사과도 예전 민지가 다시 나타나는 것도 준호가 이해하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이틀 밤만 더. 그러면 마지막 아침이 올 것이고 그와 함께 내 이름이 적힌 계약서, 평화로 열리는 문고리를 잡는 내 손이 있을 것이다. 아파트에서는 새 페인트 냄새와 레몬 향 세제 냄새가 났다. 조용했다. 다른 사람 집의 뒷방에서 느껴지는 조용함이 아니었다. 발소리가 머리 위에서 벽이 누구의 것인지 상기시키는 그런 종류의 조용함이 아니라 진정한 고요함이었다. 가장 작은 방에서도 여전히 넓게 느껴졌다. 은지 씨는 미소 지으며 열쇠를 건네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김순자 고객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잠시 열쇠를 손바닥에 쥐고 있었다. 차갑고 낯설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감싸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나는 말했다. 내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내가 조급함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싼 천 몇 개의 상자를 옮기는 것을 도왔다. 책, 리넨, 도자기 컵 2개, 호수에서 찍은 남편의 사진,
그녀는 질문하지 않고 그저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천천히 자리 잡으세요. 저는 세문 건너 삼비호에 살아요. 뭔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나무마루는 내 슬리퍼 아래에서 부드럽게 삐걱거렸다. 난방기가 창문 근처에서 따뜻하고 꾸준하게 윙윙거렸다. 밖에서는 공동 텃밭이 반쯤 피어 있었다. 푸르고 부드러운 저항심으로 흙을 뚫고 솟아 있었다. 나는 남편의 사진을 창틀에 놓고 찬장을 열어 가져온 식료품을 정리했다. 내 식료품, 내 선택. 의자는 하나뿐이었다. 나무로 된 의자, 민진의 집에서 가져온 아무도 원치 않던 주방 의자였다. 나는 그것을 창가에 놓았다. 주전자에 물을 끓여 차 한 잔을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차맛이 더 진했다. 차잎이 달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우유를 약간 넣고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싼 채 의자에 앉았다. 첫 1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짐을 풀지도 정리하지도 않았다. 그저 바닥을 가로지르는 빛을 바라보며 침묵이 오랜 친구처럼 내 옆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오후에는 바느질 세트와 십자 말풀이 책을 풀고 의자 등받이에 작은 담요를 걸고 작은 옷장에 내 좋은 원피스 2벌을 걸었다. 저녁이 되자 그곳은 여전히 반쯤은 짐 상자, 반쯤은 텅 비어 있었지만 이미 뒷방보다 훨씬 더 집처럼 느껴졌다. 나는 전날 밤에 만들어서 보온병에 가져온 렌틸콩 수프를 데워 먹었다. 작은 접이식 테이블에서 먹었다. 대화도 없었고 서두를 필요도 없었다. 아무도 내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그릇을 씻고 말리고 찬장에 깔끔하게 다시 넣었다. 나중에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나는 같은 번호를 유지했다. 작은 연속성의 행위였다. 발신자 표시 민지.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어제 전화하지 않았다. 이사 중에도 내 방이 비고 서랍이 텅 빈 것을 발견했을 때도 전화하지 않았다. 지금 저녁 8시 43분에 그녀가 전화하고 있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갈 때까지 울리게 두었다. 그리고 메시지 아이콘이 깜빡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새 음성 메시지 한 통. 나는 듣지 않았다. 전화를 창틀에 뒤집어 놓은 채 침대에 올랐다. 시트에서는 라벤더 향이 났다. 나는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린 향주머니를 넣어 시트를 쌌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작은 네모난 창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했지만 보이는 별들이 벚나무길 위로 흩뿌려져 있었다. 어둠 위로 흩뿌려진 빛. 나는 고요함 속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아무도 대답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나는 여기에 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내 몸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지붕 아래 산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접시 소리, 희미하게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 문 밖의 발소리를 예상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오직 고요함뿐이었다. 좋은 고요함. 나는 한동안 침대에 누워 만족스러운 한숨처럼 부드럽게 딸깍거리는 라디에이터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는 일어나 잠옷을 입고 커피를 내렸다. 진짜 커피였다. 민지가 항상 대량으로 사던 쓴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머그컵에 붓고 작은 현관으로 나섰다. 공기는 쌀쌀하고 이른 봄처럼 상쾌했으며 젖은 흙과 멀리서 피어오르는 나무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마당 건너편에는 이미 누군가 일어나 있었다. 두꺼운 가디건을 입은 여인이 문 옆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새 이웃이네.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네. 나는 머그컵을 들며 말했다. 어제 이사 왔어요. 환영해요. 저는 김미란이에요. 이에이호. 목요일에 산책 모임이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말했다. 어쩌면 참여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작게 손을 흔들고 다시 제비꽃으로 향했다. 나는 1분 더 밖에 서서 커피를 홀짝이며 다람쥐가 울타리를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전날 밤에 음성 메시지를 열었다. 민지의 목소리였다. 엄마, 저 엄마 방 봤어요. 이게 진짜인 거죠. 잠시 멈춤. 그녀는 너무 빨리 숨을 쉬고 있었다. 아니면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도 속상해하고 저도 속상하고 그냥 엄마가 말없이 사라진 것 같아. 또 잠시 멈춤. 적어도 어디 가시는지는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딸깍. 사과도 없었다. 내가 안전한지, 돈은 충분한지, 이사하는데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도 없었다. 그저 자신들이 속상하다는 것, 내 부재가 그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 뿐이었다. 나는 분노해서가 아니라 명확함에서 그 메시지를 삭제했다. 정오까지 나는 마지막 상자 하나만 남기고 모든 짐을 풀었다. 오래된 사진 앨범과 남편의 편지가 들어있는 상자였다. 나는 그것을 침실로 가져가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어떤 것들은 아직 정리할 필요가 없었다. 어떤 기억들은 지금은 조용히 쉬게 할 수 있었다. 점심 식사 후 나는 세 블록 떨어진 모퉁이 슈퍼마켓으로 걸어가 튤립 한 묶음을 샀다. 노란색,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었다. 보라색 매니큐어가 벗겨진 10대 점원이 꽃을 조심스럽게 포장하며 말했다. 특별한 분에게 드릴 건가요?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저에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그것들을 유리병에 꽂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날 저녁 늦게 내가 수프를 다 먹어가고 있을 때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준호였다. 나는 화면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5번, 6번. 그러더니 멈췄다. 나는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무엇이 나올지 알았다. 대신 나는 무릎에 아프간 담요를 덮고 가져온 작은 라디오를 켰다. 부드럽고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방송국을 찾았다. 나는 눈을 감고 음악이 방을 채우게 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구에게도 설명을 빚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더 이상 아무도 내 침묵 속으로 들어와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었다. 아무도 내 생각 속의 공간이나 서명한 줄, 혹은 유배처럼 느껴지는 집에서의 내 존재를 요구할 수 없었다. 이 공간은 나의 것이었다. 고요함, 따뜻함, 램프 쪽으로 구부러지는 작은 노란 튤립들. 내일 무엇이 올지 알지 못했다. 다음 차 한 잔을 넘어선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 밤 나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다. 새 아파트에서의 첫날 밤은 천천히 내쉬는 숨 같았다. 둘째 날은 고요함 같았다. 하지만 셋째 날은 도착 같았다. 그날 아침 나는 혼자 먹을 팬케이크를 만들었다. 진짜 버터를 쓰고 사과를 썰고 라디오에서 오래되고 달콤한 노래가 나오는 것을 들었다. 나는 진정으로 속하지 않았던 가족의 제잘거림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눈치를 보거나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내 방문 밖 발소리조차 그리워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 나는 수첩에 세 단어를 적었다. 나는 집에 있다. 왜 그것을 적는 것이 중요했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임시적인 존재로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민지와 함께 살기 전에도 나는 의료 약속에서 준호의 학교 음악회 가족 휴일까지 필요했지만 결코 초대받지 못하는 곳들을 떠돌았다. 이제 나에게는 안에서 잠글 수 있는 현관문, 밤새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 찬장, 내 잠옷을 밀어내지 않고 걸 수 있는 작은 옷걸이가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공간이 있었다. 조용하고 비어있는 공간. 나는 도서관에 산책을 갔다. 새 카드를 만들고 책 2권을 빌렸다. 하나는 허부정원 가꾸기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70세 이후 자신을 재창조한 여성들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1시간 넘게 책을 읽었다. 코트 단추를 단단히 잠그고 햇볕은 얼굴에 따뜻하게 닿았다. 책을 들고 앉아 있으면서 아무도 나에게 다른 곳에 있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쩐지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아파트로 돌아오니 문 밑에 쪽지가 있었다. 깔끔한 필체로 손글씨가 쓰여 있었다. 김순자님, 차 마시러 오고 싶으시면 수요일 4시에 텃밭에서 만나요. 그냥 이웃 몇 명이에요. 김미란. 나는 그 쪽지를 남편의 작업실에서 가져온 자석으로 냉장고에 붙였다. 하트 모양으로 구부러진 오래된 말발굽이었다. 그러고는 테이블에 앉아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민진의 집에서 지었던 연습된 정중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양초를 켰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의미가 있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방을 부드러운 오렌지 빛으로 물들게 했다. 수프 한 그릇, 토스트 한 조각, 그리고 작은 올리브 접시. 민지가 항상 오래된 가구 냄새가 난다고 말했던 것들. 나는 그 냄새가 좋았다. 저녁 식사 중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내가 받자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용했다. 네, 그는 헛기침을 했다. 그냥 할머니가 괜찮은지 알고 싶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말했다. 잘 지내고 있어. 또 잠시 멈춤. 어디 사세요? 너희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아직 시내에 있어. 그는 망설였다. 저희한테 말 안 했잖아요. 내가 동의했다. 왜요? 네가 묻지 않았으니까.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로 묻지 않았어. 너는 화가 나 있었고 내가 아니오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는 관심 없었고 내가 떠났다는 사실에만 관심 있었잖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널 벌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덧붙였다. 그냥 네가 이해하도록. 때로는 사람들이 분노해서가 아니라 필요 때문에 떠나기도 해.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느끼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가 나를 그렇게 느끼게 한 게 아니야, 준호. 나는 몇 년 동안 그렇게 느껴왔어. 이제야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지. 다시 침묵. 그럼 만나러 가도 돼요? 아직은 아니야. 나는 말했다. 곧 어쩌면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알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나는 눈을 감아야 했다. 너에게 화난 거 아니야. 나는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여기 있어야 해. 내가 나여야 해. 알겠어요, 할머니. 그가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식탁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수프는 식었고 양초는 낮게 깜빡였다. 나는 울지 않았다. 상처받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완전하다고 느꼈다. 어쩌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삐걱거리는 서랍과 이가 나간 카운터 타일이 있는 이 작은 아파트는 내가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곳이 되었다. 침묵이 벌이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불이 켜져 있었으며 다음에 무엇이 오든 나는 결코 다시는 내 평화로 향하는 문이 다른 사람의 기분에 의해 좌우되는 집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목요일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강혜원 변호사는 60이 넘은 억센 여성으로 회색 머리를 따아 올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 나의 일을 처리해 주었다. 그녀는 내가 유산을 정리하고 유언장을 수정하고 읽고 싶지 않았던 서류 작업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내가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서자 그녀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쯤 오실까 했어요. 몇 가지 변경할 것이 있어서요. 나는 그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이사했어요. 그녀는 손을 포겠다. 어젯밤 민지 씨가 메시지를 남겼더군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놀란 것이 더 크지 걱정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강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떴다. 그리고 어머니 계좌가 아직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묻더군요. 그건 역시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재정 지침을 검토하고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강 변호사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서류들을 검토했다. 나는 민지를 주요 수혜자에서 제외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현실 때문이었다. 우리 둘 다 그녀가 내 예금을 유산이 아닌 자원처럼 취급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신 나는 40세 이상으로 학업으로 돌아가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지역 장학재단을 지정했다. 교육은 한때 잠시 내 삶을 바꾸어 놓았었다.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기 전까지. 나는 다른 누군가가 두 번째 기회를 얻기를 원했다. 나는 또한 준호를 위한 소액의 생활비를 신탁으로 남겼지만 명확한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준호가 25살이 되어 어떤 형태의 직업훈련이든 기술학교든 무엇이든 이수해야만 시작될 것이었다. 그것은 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조였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무언가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의 소박한 소지품들, 보석, 책, 손으로 만든 이불들을 폭력 가정에서 벗어난 여성들을 위한 지역 쉼터에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가 끝냈을 때 강 변호사는 새로 인쇄된 사본을 책상 위로 밀어주었다. 여전히 확신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완전히요. 그녀는 다시 앉아 손을 포개었다. 더 가벼워 보이시네요, 김순자님. 더 행복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나는 모퉁이 꽃집을 지나며 수선화 한 송이를 골랐다. 다시 노란색, 시작의 색깔이었다. 나는 그것을 한 손에 들고 집으로 가져와 남편의 사진 옆 창틀의 작은 병에 꽂았다. 그것은 빛 속에서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파스타를 만들고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레드와인 한 병을 열었다. 나는 조용히 허공에 건배했다. 자유를 위해, 명확함을 위해, 늦었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결정들을 위해. 식사를 막 마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다시 민지였다. 나는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메시지를 들었다. 엄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떠나버렸네요. 준호는 혼란스러워하고 저는 존중하려고 하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과는 없었다. 그저 자기 연민으로 뒤섞인 혼란뿐이었다. 그녀는 아직 그것을 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직은, 어쩌면 영원히. 그리고 그것은 괜찮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이해하도록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랫동안 가정했기 때문에 이 삶을 사는 것이었다. 나중에 나는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책을 무릎에 얹은 채 의자에 웅크렸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안에서는 따뜻한 램프 불빛 아래 수선화가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다. 방해도 없었고 복도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도 없었고 문이 너무 세게 닫히는 일도 없었다. 그저 내 숨소리의 리듬, 꾸준하고 조용한 나만의 지붕, 서류에 적힌 내 이름, 내 삶, 요란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았지만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토요일 오후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배달도 아니었고 이웃도 아니었다. 준호였다. 나는 문구멍으로 그를 보았다. 키 큰 그의 몸은 약간 구부정했고 불안하게 발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는 평소에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손은 후드티 주머니 깊숙이 박혀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안녕,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마지막으로 그를 봤을 때는 화가 나 있었다. 이제 그는 한 번의 산책으로 얼마나 많은 다리를 불태웠는지 막 깨달은 사람 같았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들어와도 돼. 하지만 어른처럼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천천히 몇 걸음 안으로 들어와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벽, 창가에 의자 하나, 며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피어있는 노란 튤립을 훑었다. 그는 크기나 소박함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 그는 그것이 방문의 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만큼 영리했을 것이다. 여기 좋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나도 그래. 나는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다. 그가 앉았다. 나는 우리 둘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한동안 우리는 조용했다. 숟가락과 컵이 부드럽게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고는 그가 말했다. 할머니한테 뭘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냥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잠시 후 그가 말했다. 대출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어쨌든 거절당했어요. 나는 으스대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죄송해요. 그가 말했다. 대출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제가 할머니한테 말했던 방식, 제가 마치 할머니가 저에게 뭔가 빚진 것처럼 행동했던 방식에 대해서요. 나는 잠시 그를 살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긴장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너는 그저 당연하게 행동한 게 아니야, 준호.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내가 아니오라고 말한 순간 내가 사람이 아니게 된 것처럼 행동했어. 그가 움찔했다. 알아요.
나는 네 엄마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도록 키웠지만 어쩌다 보니 네 엄마는 필요하다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나는 그걸 그냥 두었어. 나도 동조했지. 그가 나를 보았다. 정말 자세히 보았다. 할머니는 항상 거기에 계셨어요. 그가 말했다. 모든 학교 소풍, 모든 생일. 엄마가 잊었을 때도요.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랬어. 긴 침묵이 흘렀다. 불편하지 않았다. 진실의 무게로 무거웠다. 서쪽 길에 있는 정비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제가 생각했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하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직한 일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야.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할머니가 아셨으면 했어요. 믿어. 나는 말했다. 노력하는 건 좋은 시작이야. 하지만 믿음은 하룻밤 사이에 돌아오지 않아. 준호. 이해하지? 네. 그는 차를 내려다보더니 덧붙였다. 엄마는 이해 못해요. 할머니가 우리를 벌준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나는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그건 달라. 그가 작게 거의 쑥스러워하는 미소를 지었다. 지금까지는 차이를 몰랐어요. 나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호, 나는 사람들이 나를 상처 줬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 하지만 어떤 종류의 사랑을 줄 수 있고 어떤 종류는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는지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는 울지 않았지만 그의 턱이 굳는 방식, 눈이 너무 빨리 깜빡이는 방식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가 물었다. 그래, 나는 말했다. 하지만 나를 만나러 오고 싶을 때만 와야 해. 뭘 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를 안아주었다. 서두르고 의무적인 종류가 아니라 진짜 포옹이었다. 그가 작았을 때,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을 때, 그가 나에게 해주던 그런 종류의 포옹이었다.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떠났을 때 나는 기진맥진하지 않았다. 나는 희망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또 다른 양초를 켰다. 이번에는 라벤더 향이었고 천천히 타들어갔다. 나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에 담요를 덮고 따뜻한 코코아를 홀짝였다. 밖은 조용했다. 안에서는 마침내 오랫동안 감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믿었다. 떠나는 것이 사랑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자기 존중의 시작이었다. 민지는 3일 후에 나타났다. 나는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다. 나는 창틀에 심어놓은 허브, 바질, 로즈마리, 그리고 작은 부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노크 소리를 들었을 때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그저 짧게 3번 두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문구멍으로 보았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코트 단추를 목까지 채운 채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문을 반쯤 열었다. 민지, 안녕하세요, 엄마. 그녀는 웃지 않았다. 들어와도 돼요?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서 그녀가 들어오게 했다. 그녀는 마치 예약하지 않은 호텔방을 둘러보는 사람처럼 내 작은 아파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편안해 보이지도 않았다. 생각보다 작네요. 그녀가 말했다. 충분해,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나를 보았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나는 네가 듣지 않기로 선택한 수백 가지 조용한 방식으로 말했어.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다. 준호가 들렀다고 하던데요. 응, 그랬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방을 돌며 손가락으로 테이블 가장자리와 의자 등받이를 스치듯 지나갔다. 그녀는 창가 남편의 사진 앞에서 멈춰 섰다. 정말로 떠나실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화가 났지만 진정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화나지 않았어. 민지. 나는 끝났어. 그녀는 나를 보았고 잠시 동안 나는 그녀가 예전에 어떤 어린 소녀였는지 보았다. 천둥이 칠 때 내 옆 침대로 기어들어오던 아이. 무릎이 까져서 울다가 내가 반창고에 입을 맞추자 울음을 멈추던 아이. 엄마는 저를 강하게 키웠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그걸 냉정하다고 오해한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그랬어. 그녀는 후회처럼 무거운 것을 지탱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엄마가 이사 왔을 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다. 제 공간을 잃지 않으면서 엄마를 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네게 아무것도 잃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어.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저 숨 쉴 공간만 달라고 했을 뿐이야.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제가 돕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할머니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될 방식으로 말하게 내버려뒀고 저는 할머니가 우리에게 빚졌다고 믿게 뒀어요. 나는 수년을 주었어. 내가 말했다. 내 시간, 내 돈, 내 인내. 하지만 내가 주는 것을 멈추는 순간 문은 닫히기 시작했지. 알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엄마가 떠나기 전까지는 제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 싫어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난방기가 딸깍거리며 조용함 속에서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엄마 보고 돌아와 달라고 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는 잘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극적인 사과는 아니었다. 눈물도 애원도 없었다. 그저 그녀가 너무나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5단어였다. 그 사과 받아들일게. 나는 말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집은 오래전에 내 것이 아니게 됐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서서 문으로 걸어가더니 돌아서서 말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이제 나처럼 나이가 든 내가 키웠던 아이가 아니었다. 몇 달 전 부엌에 있던 차가운 여인도 아니었다. 그저 딸이 어쩌면 처음으로 방어 없이 말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무언가를 시작할 수는 있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야. 이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녀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다. 입술의 선이 부드러워졌다. 알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더니 멈칫했다.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나는 말했다. 하지만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고 문을 부드럽게 닫았다. 쾅 소리도 반쯤 열린 채로도 아니었다. 그냥 닫혔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비어있지 않은 종류의 고요함. 공간을 만들어주는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계절은 별다른 의식 없이 바뀌었다. 봄은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 뒷마당의 텃밭은 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더 많은 색깔들로 살아났다. 김미란 씨는 라일락 가지를 잘라와 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내 창문 바로 아래 심었다. 그녀는 뿌리가 빨리 내릴 것이고 내년에는 풍성하고 향기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내심이 강해요. 그녀가 말했다. 나처럼 강해. 나는 생각했지만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나는 수요일 차 모임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우리 넷이었다. 모두 여성이고 모두 60대 이상이었으며 모두 서두르지 않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책에 대해, 이웃에 대해, 엉덩이와 무릎의 통증에 대해, 오래전에 잊혀진 레시피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밑에는 조용한 종류의 자매애가 있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종류의. 아무도 내가 왜 이사 왔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테이블에 자리를 만들어주고 설탕 그릇을 건네주었다. 그 외에는 혼자 지냈다. 책을 더 많이 읽고 요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시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만 샀다. 더 이상은 아니었다. 나는 심지어 남편과 내가 피크닉에 가져가곤 했던 것과 똑같은 손잡이 달린 작은 라디오도 샀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현관에서 라디오를 틀고 빌리 홀리데이가 스피커를 통해 났고 느리게 노래하는 동안 울타리 사이를 오가는 새들을 바라보았다. 그날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시는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모든 것에 대한 길고 조용한 울음이었다. 보이지 않는 채로 필요한 존재였던 세월. 침묵 속에서 사랑했던 세월. 다음 친절이 언제 올지 궁금해하며 어두워진 방에 앉아있던 세월.
나는 그것을 견뎌냈기 때문에 울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는 이것이 있었다. 완벽함도 끝없는 기쁨도 아니었지만 공간, 존엄, 내가 원할 때 계속 켜져 있는 빛. 민지는 가끔 전화했다. 자주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대화는 조심스러웠지만 나아졌다. 그녀는 내가 언제 방문할지 묻지 않았다. 과거를 꺼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한 번 나에게 말했다. 준호가 엄마 보고 온 후로 변했어요. 제 시간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중고차도 샀어요. 나는 별말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기쁘다고 말했다. 정말 기뻤으니까. 그리고 준호는 나에게 편지를 썼다. 절반으로 접힌 짧은 쪽지가 평범한 봉투에 담겨 있었다. 할머니께 저는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카드 긁기 전에 은행 잔액을 확인해요. 아니오라는 말이 미래를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준호가. 나는 그 편지를 남편의 오래된 쪽지가 있는 서랍에 보관했다. 다른 종류의 사랑, 둘 다 얻은 사랑이었다. 아파트는 이제 더 많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내 책들이 선반을 채웠다. 부추는 화분을 점령했다. 수선화는 시들었고 그 자리에 말린 라벤더가 담긴 작은 흙접시가 놓였다. 나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어느 오후 세탁물을 개고 있을 때 나는 오래전 그날 밤 내 방불이 나갔던 일을 떠올렸다. 나는 두려움보다는 무감각한 채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쓴웃음이 아니라 명확함에서 나온 미소였다. 왜냐하면 그 불이 나간 것이 아무리 잔인했어도 모든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그 집에서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적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내가 여전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는 거창한 결말이 필요 없었다. 사과하며 내 발 앞에 쓰러지는 손자도 필요 없었다. 죄책감으로 변모한 딸도 필요 없었다. 나는 그저 내 얘가 의미 있는 곳이 필요했다. 그리고 내 아니오가 내 머리 위 지붕을 잃게 하지 않는 곳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을 가졌다. 지난주 나는 창밖에 풍경을 걸었다. 그저 소박한 것. 5개의 속이 빈 튜브와 가운데 나무 하트. 바람이 적당히 불지 않으면 소리가 많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소리가 나면 부드럽게 노래한다. 마치 부드러운 무언가가 자신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처럼 이곳이 나에게 그런 곳이었다. 은둔처도 도피처도 아닌 기억의 장소였다. 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서 배경인물이 아닌 임시 대역도, 의무도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기억했다. 그저 사랑이 빛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침묵이 유배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를 알 만큼 오래 살아온 한 여인일 뿐이었다. 민지와 내가 다시 가까워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나는 화해했다. 예전처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 사이의 지뢰가 더 적은 채로 이야기한다. 그녀는 가끔 사진을 보낸다. 일하는 준호. 현관에서 잠든 고양이. 올해 내 도움 없이 그녀가 심은 텃밭. 그들은 나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나도 배우고 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져야 할 존재가 아니었다. 어젯밤 김미란 씨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녀는 수프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녀의 뒷마당 테라스에 앉아 하늘이 황혼으로 부드럽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한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아시죠? 그녀가 말했다. 우리 나이의 많은 여성들은 이미 이야기를 다 살았고 이제부터는 그저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 자신을 선택하는 이 부분이 최고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삶을 건설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어버렸었다. 이제 매일 아침 나는 창문을 연다. 허브에 물을 준다. 조용히 책을 읽는다. 내 목록에 따라 내 음식을 산다. 그리고 내가 동의하지 않을 때 아무도 불을 끄지 않는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 풍경이 흔들릴 때 나는 이것이 내 것임을 기억한다. 이 시간, 이 공간, 이 평화.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고 당신의 삶 속에서 무언가가 느린 지우개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의 존재가 환영받기보다 참아지고 있다면, 당신의 침묵이 동의로 오해되고 있다면
당신은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늙지 않았다는 것을, 존엄을 지키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해라고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당신의 아니오가 배신이라고 느껴지게 만들었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당신의 평화는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권리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어딘가에 공유해달라. 또 다른 여성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